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인생은 산막이 조금 고약하게 쓰여진 조금 괜찮은 연극이라는 명언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명언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전 단 한 번도 제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저의 삶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셨는데 두 분 모두 일이 많아 항상 바쁘게 지내셨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얼굴 한 번 보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퇴근 후에는 늘 일 때문에 지쳐서 집에 오자마자 드러눕기 바쁘셨고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셨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늘 살벌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집이라는 공간이 편안한 곳이 아닌 눈치를 봐야 하고 숨죽여 있어야 하는 곳이었어요.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고 부모님이 싸우면 자연스럽게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억지로 잠에 들어야 하는, 그리고 일을 나가지 않는 주말에도 부모님은 각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셨기 때문에 저는 늘 집에 혼자 남겨졌어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상을 펴서 다 식어 빠진 밥을 차려 먹고 TV 앞에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전 자연스럽게 조용하고 소심한 아이로 자라게 되었어요. 제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삼키고 참는 것이 익숙해졌고, 슬픈 감정이 든다고 하더라도 아무에게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어요. 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집에서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몇 없는 인형에게 조용히 말을 붙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누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제겐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성격이 요 모양 요 꼴이었던 탓에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제로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다가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도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쪽이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갔지만 상처를 받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저기 이거 내가 아까 편의점에 가서 산 건데 같이 나눠 먹을래? 아니 괜찮아. 나 이런 거 안 좋아해서. 아, 이거 싫어하면 다른 것도 있는데. 간식을 원래 잘 안 먹어. 너나 먹어. 그리고 미안한데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줄래? 너한테서 이상한 냄새 나. 대놓고 망신을 당한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마음을 닫고 살게 됐어요. 덕분에 누군가와 가까워지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이 됐고, 겨우겨우 친해진 사람이 생겼다고 해도 제 안에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진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던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외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거나 성격이 확 달라졌다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모두의 주목을 받았어요. 성적은 중상위권 정도였기는 하지만 조별 활동을 하거나 학교에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 뭐든 성실하게 임한 덕에 학교에선 반장이나 조장을 자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생겼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보단 훨씬 더 수월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너는 정말 모든 일에 진심으로 임하는 것 같아. 나도 너 성격 반만 닮았으면 원이 없겠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혜빈이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돼도 될 것 같아. 그런 이야기 너희한테 처음 듣네. 고마워. 나 좋게 봐줘서. 한 번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 이렇게 평가해준 적이 없었거든. 되게 어색한데 기분은 좋다. 누군가 저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 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어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걸 처음 겪어봤거든요. 저의 모든 행동들을 좋게 봐준 친구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저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밝은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죠. 대학은 지방에 있는 곳으로 진학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집을 떠나 자취를 하게 됐어요. 좁은 원룸이었기는 하지만 저의 물건들로만 온전히 채워진 공간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허구한 날 싸워대며 집안 분위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부모님 밑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았어요. 제 감정, 사생활 같은 것들을 온전히 저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는 설레임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가던 말던, 지방으로 내려가 혼자 살던 말던 그 어떤 관심도 주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저로서는 이게 훨씬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혹시라도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독립의 설레임도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고,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카페 아르바이트, 학원 보조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갔어요. 아이고 혜빈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다음 주에는 야간 알바가 시험 때문에 못 나올 것 같다고 하던데 혹시 너 괜찮으면 목요일 야간 알바 대타 좀 해줄 수 있어? 물론이죠, 사장님. 제가 할게요. 역시 우리 혜빈이야. 그러면 쉬고 싶은 날 하루 골라서 말해줘. 그날은 내가 너 대신 나올 테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웃는 낯으로 일을 했지만 가끔은 너무 지친 나머지 새벽에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면서 남몰래 울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기에 누구도 원망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홀로 많은 것들을 버텨내는 것이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가끔은 들었기에 혼자 슬픔과 서름을 꾹꾹 눌렀던 적이 많았어요. 방학이나 명절이 되면 대학 동기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취방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각자의 바쁜 삶에 치여 제게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 저도 부러워 부모님을 찾지 않았어요. 부모님에 대한 애정도 없었고 좋은 기억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순간에는 또 다른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혜빈아, 너 이번에 고향 안 다녀왔지? 아르바이트 해야 해서. 아유, 명절날에는 알바 좀 빼지. 그럴 줄 알고 내가 집에 가서 명절 음식 좀 싸왔어. 전이랑 튀김이랑 집에 가서 꼭 챙겨 먹어.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예술이라서 너 한 입 먹으면 홀딱 반할 거다 아마. 친구들은 언제나 혼자 있는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곤 했고 친구네 가족이 만든 음식들을 먹으면서 나도 누군가의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온종일 외롭게 살다가 보니 누군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커지기도 했고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저의 마음은 완벽히 괜찮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오던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때였습니다. 남편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는 선배였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복학을 하는 바람에 저희와 졸업 시기가 같아졌고 그런 이유로 자주 얼굴을 봤는데 농담을 던지면 사소한 거라도 자지러지게 웃어줬고 가끔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그에 대한 고마움을 몰랐는데 외로움이 점점 커지니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혼자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남편이 멀리서부터 저를 보고 다가와 눈높이를 맞춰 말을 거는 겁니다. 혜빈, 오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 없어. 얼굴에 나 기분 안 좋아요 하고 대놓고 써 있는데 뭘. 밥 안 먹었지? 얼른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이야기 다 들어줄게. 그런 남편의 따뜻한 면모에 저도 모르게 점점 더 그 사람에게 의지를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속마음을 꺼내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최대한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고 알고 보니 남편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고백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연애를 시작한 후에도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를 더욱 많이 사랑해줬어요.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생각해줬고, 저에게 처음으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남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는 남편을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 부모님은 거의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입장은 달랐어요. 그래도 키워주신 부모님이시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예상대로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선 관심도 없었고 그냥 형식적인 만남을 가지고 결혼을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는 말과 함께 만남이 끝나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이런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남편의 부모님은 너무나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가족이 될 사람을 저렇게 반겨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 전까지의 삶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길 원했고 어떤 곳에서도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보여준 작은 관심과 애정에 저의 온 마음을 쏟았고 남편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중심을 남편에게 내어주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저의 세상이 되어준 그 사람이 앞으로도 평생 저의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작게나마 결혼식을 올린 후 평범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작은 신혼집에서 서로 살림을 꾸려나갔고 주말이면 같이 데이트를 나가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그냥 흔히 말하는 신혼부부의 일상을 보냈어요. 별거 하지 않아도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게 생각 이상으로 의미가 크더라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고 남편은 오랜 시간 차근차근 스펙을 쌓아온 덕분에 규모가 꽤 큰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어쩌다가 맞벌이를 하게 된지라 평일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말만큼은 꼭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맞벌이를 하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이 되고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고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게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 온몸이 녹초가 되어 드러누워 있을 때면 먼저 다가와서 발 마사지를 해주거나 냉장고에 제가 좋아하는 음료와 간식들을 꽉꽉 채워놓곤 했습니다. 뭐야 자기? 이거 언제 다 채워놨대? 내가 갔을 때는 품절이었는데 새로 들어와 있었나 보네.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오늘 퇴근길에 마트 가서 보니까 들어와 있길래 바로 사가지고 왔지. 자기 이거 진짜 좋아하잖아. 쌓아놓고 먹을 만큼. 요즘 일 적응하느라고 힘들고 피곤할 텐데 먹고 힐링 좀 하라고. 원래 스트레스 받을 땐 달달한 거 먹어야 싹 풀린다고 하잖아.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제 인생의 진정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단 하루도 이 다정한 사람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죠. 남편은 저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이런 사랑을 다음 생에도 받아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만을 안겨줬어요.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말만 하면 늦은 새벽이라도 벌떡 일어나 밖으로 달려가서 사다 주었고 요리도 곧잘 해주곤 했습니다. 본인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 피곤하고 힘들 텐데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꼭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다던가 혹은 설거지를 해준다던가. 저는 속으로 세상에 이런 남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던 도중 저희 집안에 경사가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이 승진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승진을 하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속했는데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을 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고 또 대견하기도 해서 진심을 담아 축하해줬어요. 진짜 최고다. 그 회사에서 최연소 승진일 거 아니야.
역시 늘 열심히 하더라니. 나는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 에이, 뭘.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그리고 당신이 옆에서 열심히 내조 안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잘 될 일도 없었을 거야. 전부 다 당신 덕분이야. 그때 저는 행복에 젖어 이 일이 불행의 시초가 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승진 이후 출장이 굉장히 잦아지게 됐어요. 거의 일주일에 2, 3일씩 집을 비우곤 했는데 이 부분이 불만이었지만 딱히 할 말은 없었습니다. 승진을 했으면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고 직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맡은 일이 늘어났을 테고 그러다 보면 출장을 갈 일도 늘어나는 건 당연지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출장을 가도 꼭 연락을 잘해줬고 사진도 하나하나 찍어서 보내줬고 출장을 다녀오면 무조건 선물을 사다 주곤 했어요. 일을 하는 와중에도 저를 생각해줬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아예 먹지도 않았던 자양강장제부터 시작해서 장어며 비타민이며 온갖 몸에 좋은 음식들이 집으로 배송이 오더라고요. 제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잘못 왔나 싶어서 주문자 이름을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향해 물었어요. 이게 다 뭐야? 당신 원래 이런 거 먹지도 않았잖아.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온갖 걸 다 주문했대? 아니, 요즘 내가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내 업무 특성상 출장도 자주 다녀야 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챙겨야겠다 싶어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주문을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먹을 거니까. 남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본인의 몸은 본인 스스로가 챙기는 게 맞았으니까요. 남편도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기는 데 관심이 생겼겠구나.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식품을 제 돈 주고 주문해서 먹는 것까진 아무런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정도가 점점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도 꼭 반찬으로 장어만 찾고 밥을 먹고 나면 무조건 영양제를 몇 알씩 집어서 먹곤 하더라고요. 저러다가 간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밥상에 장어 반찬 대신 다른 음식을 해서 올려주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냉동실에 넣어둔 장어가 벌써 다 떨어졌어? 오늘은 밥상에 장어가 없네. 매일같이 어떻게 장어만 먹고 살아. 가끔은 다른 것도 먹어야지. 몸 챙기는 것도 좋지만 건강 챙기려다가 되려 더 상하겠어. 아이, 진짜 흐름 끊기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장어 구워줘. 하루에 하나씩은 반찬으로 먹어야 그래도 에너지가 난단 말이야. 참 희한했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에너지에 집착을 하나 싶었어요. 50대나 60대 이상의 중장년층 아저씨들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 저도 장어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한 점 달라고 말하면 본인 먹을 것도 없다면서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저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원래 식탐이 강하고 예민한 사람이었다면 또 이러는구나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있는 일이 정말 드물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서 어떤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급한 전화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늘어만 가니 저도 자연스럽게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보기 위해 다가가면 깜짝 놀라서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너무 수상하다고 생각돼서 어느 날은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수상해? 자꾸 새벽에 누구랑 통화를 그렇게 하는 거야? 새벽에 통화? 왜? 당신 원래 밤잠 많아서 새벽에 깨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당신 요즘 이상해 정말? 혹시 나 몰래 다른 사람 만나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나를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는 거야? 어떻게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있어? 자, 그렇게 의심되면 내가 당당하게 보여줄게. 새벽마다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남편은 발끈하며 제게 휴대폰 통화 목록을 보여줬고 거의 매일 새벽같이 통화를 한 사람은 회사 사람들 뿐이었어요. 여자의 이름은 한 명도 없었고 통화 내역뿐 아니라 메시지 내역까지 모두 공개를 해주더라고요. 급하게 처리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새벽까지 전화를 하며 업무 처리를 한 것뿐이라면서요. 그걸 알고 나니 괜히 남편을 의심했던 것이 미안해지기도 했고 또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서 남편을 의심했다는 게 참 창피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내 본인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됐다며 오해의 여지를 안겨준 것은 본인이니 본인도 사과를 하겠다며 제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새벽까지 바쁘게 전화로 업무를 보는 남편을 이해하기로 하면서 남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풀고 살아가던 어느 날, 오랜만에 남편의 옷을 세탁하기 위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자켓 주머니에서 웬 종이 뭉치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지? 하고 보니까 죄다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들의 대부분은 호텔 아니면 식당에서 결제가 된 것들이었어요. 여보, 자켓 주머니에서 이렇게 영수증이 우르르 쏟아졌어. 호텔, 식당, 이거 다 뭐야? 무슨 카드로 긁은 건데? 어? 그거 나 출장 자주 갔잖아. 출장 갈 때마다 그 호텔에서 묵거든. 호텔 결제하고 식당 결제한 영수증들이야. 그거 달별로 정리해서 월말에 제출해야 하거든. 아이고, 그런 거면 미리미리 정리를 잘 좀 해놓지 그랬어. 지저분하게. 그렇게 중요한 걸 막 보관하면 어떡해. 내가 원래 정리를 잘 안 하잖아. 까먹고 놔두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쌓였네. 근데 그것들은 이미 보고 끝난 것들이라 다 버려주면 돼. 알겠어. 그래도 다음부턴 이런 중요한 게 있으면 수첩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정리를 좀 하고 다녀. 주머니 속에 마구잡이로 쑤셔 넣지 말고. 저는 남편에게 가볍게 잔소리를 한 다음 튀어나온 영수증들을 모두 모아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들이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었죠. 남편이 저한테 불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 묻지 않고 정리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날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어요. 남편이 영수증을 버리라고 할 때 한 번쯤 의심을 더 해볼 걸. 차라리 그 영수증에 적혀있는 호텔에다가 전화를 해서 은근슬쩍 물어나 볼 걸 하면서 말이에요. 왜 이 영수증들에 대해 남편을 붙잡고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수상한 거 투성인데 그걸 알아채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됐어요.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더 거세게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장마도 아닌데 이렇게 세차게 비가 내릴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던지 아예 바깥 풍경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당연히 걱정이 되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차를 몰고 출장을 가야 한다니.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출장이라고 했지.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어떡해. 비 오는 거랑 출장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오늘 같은 날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 몰라? 게다가 앞도 제대로 안 보여서 시야 확보도 제대로 안 될 텐데. 그냥 회사에다가 안 가겠다고 말하면 안 돼? 회사에서도 알아듣고 처리해 주실 것 같은데. 여보, 이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출장 가는 거잖아. 일하러 가는 거라고. 출장이라는 게 날씨 따라서 정해지는 건 줄 알아? 걱정하지 마. 나 운전 잘하잖아. 베테랑이라고 베테랑. 안전운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휴, 안 가면 좋겠는데.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속도 내지 말고 이런 날에는 진짜 조심조심 움직여야 해. 알겠지? 남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을 나섰고 저도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춰둔 채로 출근을 했어요. 하지만 회사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전화를 받은 저는 받자마자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빗길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 중이라는 연락이었거든요.
사고 소식을 들은 그 순간 머리가 백지장처럼 새하얘졌고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고 다리가 떨려서 일어서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움직여야 했기에 겨우 정신을 다잡고 팀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린 후 급히 남편이 이송됐다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도 이 일이 그저 꿈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게 참 냉정했고 그곳에서 만난 주치의 선생님은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이미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부터 의식이 없는 상황이셨어요. CT 결과상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선생님, 그럼 저희 남편 살 수는 있는 거죠? 네? 깨어날 수는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장담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경과를 지켜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시죠. 겨우 잡고 있던 신락 같은 희망조차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조심히 잘 다녀오겠다 말하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도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하셨고 어머님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하고서 저를 붙잡고 흐느끼셨어요.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서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출장을 가겠다던 남편을 끝까지 가지 말라고 말릴걸.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말걸 하고서요. 그렇게 붙잡기라도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미 일어난 일, 후회한들 뭐하겠냐는 생각으로 저는 최선을 다해 남편을 간호하리라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휴직기를 낸 다음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 힘든 줄도 모르고 눈을 꼭 감고 있는 남편이 정말 미웠지만 그래도 제발 병간호를 하는 마음이 닿아서 기적처럼 눈을 떠주길 바라며 간호했습니다. 사실 처음 며칠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어요. 슬픈 티를 내지 않고 병간호를 했지만 이따금씩 눈물샘이 고장이 나버린 것 마냥 눈물을 펑펑 흘릴 때도 있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너 그러다가 몸 상한다. 얼른 집에 가서 좀 쉬어. 여기는 우리가 있을 테니까. 그래, 간호는 우리가 하면 되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열심히 쉬어줘야 간호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저 괜찮아요. 밥도 잘 먹고 있고 잠도 잘 자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리 비운 동안 이 사람 눈 뜰 수도 있잖아요. 그거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리 못 비우겠어요. 전 그렇게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남편 옆에서 손발이 되어 간호를 해줬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을 간병한 지 어느덧 3달째로 접어든 어느 날, 늦은 밤이 되어서 좀 씻고 새로 옷가지를 가지고 올 생각에 집으로 가기 위해 병실을 나섰어요. 그런데 법수정류장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쯤에야 지갑을 병실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죠. 꽤 늦은 밤이었기도 했고 차가 일찍 끊기는 곳이었기에 막차가 끊기기 전에 얼른 들어갔다가 나오자 하는 심산으로 빠르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실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말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겁니다. 병실은 남편 혼자 쓰는 1인실이었기에 대화 소리가 들릴 일이 없는데 뭐지 싶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어본 순간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기만 했던 남편이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서는 주변을 두리번 살피더니 침대 아래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야 뭐해? 와이프 나갔어. 빨리 나와. 그 말도 적잖게 충격이었는데 그 다음 광경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먹었어요. 원래는 간이 침대가 있어야 할 침대 밑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기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이 상황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낯선 여자는 침대에서 기어 나와 일어선 다음 자연스럽게 남편의 품에 안겼어요. 아휴,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네.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자기, 저 여자는 언제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야?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조금만 더 기다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지도 사람인데 병수발 드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나중에는 하다 못하겠다고 백기 들겠지 뭐. 그럼 저 여자 나가 떨어지고 나면 나랑 재혼하고 같이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나 버릴 건 아니지? 당연하지. 우리 귀염둥이랑 같이 새 살림 차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걱정하지 마. 지구가 반쪽이 나도 나는 네 옆을 꼭 지킬 테니까. 그들의 대화는 멀리서 들어도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달콤한 그들의 분위기와는 달리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거짓말인 건지,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이 왜 저렇게 멀쩡하게 있는 건지, 모든 상황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살면서 옆에서 떠나지 않고 병간호까지 해줬는데 뒤론 저렇게 다른 여자를 품에 끌어안고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지난날 시간이 아까운 것은 둘째치고 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저를 상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건지 당장이라도 달려가 남편의 멱살을 휘어잡고 따지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배신감이 드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시부모님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 일을 모두 알고 계신 걸까 싶었거든요. 알고 계신 건데 여태까지 모른 척을 하면서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거라면 그건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문제였고요. 저는 그렇게 한동안 병실문 앞에 덩그러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한참 동안이나 병실문 앞에 서서 있다가 지갑도 찾지 못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병실 안에서 선명하게 들려온 두 사람의 대화가 뇌리에 깊이 박혀버려 계속해서 맴돌았고 그 여자의 비아냥거리던 말투와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것만 같았어요. 말 그대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깊은 물속에 푹 잠겨 떠오르지도 못한 채 계속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니 당연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남편의 의식이 없는 줄 알았던 지난 3개월 동안 저의 헌신과 믿음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 여자는 언제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야? 라고 했던 여자의 말이었죠. 그 말 속에는 묘하게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말 속에 약간의 뼈가 있는 것도 같았고요. 한동안 괴로워만 하던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어한다고만 해서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을 바로잡고 나서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다음 날 날이 밝는 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그 여자가 나올 때까지 뱅뱅 맴돌고만 있었어요. 혹시라도 같이 있진 않을까 싶어서였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병실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도 있었기에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렇게 기다린 지 몇 시간쯤 지났을까? 그 여자가 병실 문을 열고서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 나왔고 그 모습을 본 저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보면 놀란 기색이라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저의 눈을 바라봤어요. 마치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말이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제 남편이랑 어떤 사이죠? 대체 어떤 사이길래 내 남편의 병실에서 나오는 건데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렇게 직접 만날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긴 한데 오히려 잘 됐네요. 지금 잠깐 시간 괜찮아요? 꼭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왜 당신에게 제 시간을 할애해야 하죠? 내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더러운 관계에 엮인 사람과 말을 섞는 것 자체도 너무 불쾌하고 싫은데요. 난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내 남편이랑 무슨 관계인지나.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당신도 지금 궁금한 게 한가득일 것 같은데 제가 전부 다 이야기해 줄 테니까 시간 조금만 내줘요. 남편의 내연녀였기 때문에 긴 말도 섞고 싶지 않았지만 끝까지 제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래,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병원 1층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저에게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남편과 과거에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던 사이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아픈 이별을 하게 됐고 이후로 남편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때의 상처로 인해 지금까지 누구도 만나지 않고 홀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 몇 개월 전 남편이 술에 취한 채 전화를 했던 적이 있다더라고요. 보고 싶다, 그립다. 아주 세상 절절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느냐고 매달렸다고 했어요. 그 전화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기혼자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주변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랑도 모두 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소식도 못 들었고요. 그렇게 전화를 하고 얼마 안 지나 만나게 됐어요. 밤이라서 술을 먹고 술김에 호텔에 가게 됐죠. 호텔에 갔었다고요? 네, 딱 한 번이었어요. 그날은 저도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랑 시간을 보낸 거니까. 저는 순간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수없이 많은 영수증 뭉치들을 떠올렸어요. 그 수많은 영수증들 중 이 여자랑 같이 갔던 호텔의 영수증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날 한 번의 잠자리로 인해 이 여자분이 아이를 가지게 됐고 그때서야 비로소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큰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녀에게 매달리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어떻게든 저를 정리하고 돌아오겠다고 이빨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처럼 부모님의 반대 따위로 너를 잃지 않을 거라는 개소리까지 장황하게 짓거리면서 말이죠. 저는 거기서부터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룻밤을 보내고 아이까지 가졌는데 저더러 가정 파탄범이 되라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라고 한 거 없었어요? 그 인간이랑 그 인간 부모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난 걸로 위장을 할 테니까 제가 직접 와서 간병인 연기를 좀 하라고. 물론 와이프한테는 들키지 않는 조건으로다가. 그런 제안을 했다고요? 네, 그러면 그 인간의 부모님이 저를 인정해주고 책임지고 이혼을 시키고 난 뒤에 재혼을 시켜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뱃속에 아이까지 있으니 잘 생각하라면서. 그 말을 듣고 이 여자분은 작정을 했다고 했어요. 모든 증거들을 모으고 모아서 언젠가 기회가 됐을 때 제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그래서 병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하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의 대화부터 시작해서 간호사와 나누는 대화들까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그녀는 제게 말없이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라면서요. 저는 이 일에 숨어있던 엄청난 반전에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관계랑은 전혀 달랐거든요. 남편과 시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쳤고 너무나도 역겨웠어요. 제가 그런 인간들을 좋게 평가했다는 것조차도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죠. 그리고 이 여자는 이렇게 제게 줄 증거들을 모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탓에 안타깝게도 뱃속의 아이와 작별을 하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여자분의 인생도 참 기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에 미친 남편놈 하나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된 데다 결국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이용만 당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남편이랑 호텔에 드나든 건 아내의 입장으로서 이 여자에게 정말 화를 내고 괘씸하게 여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놈이 기혼자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건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솔직하게 모든 걸 다 고백해줘서.
아니에요. 이건 고마워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죄송해요. 조금 더 빨리 찾아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께 은근슬쩍 뒷돈을 먹여서 제게 남편이 깨어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 것을 부탁했고, 꾸준히 이 여자에게도 연락을 해서 제게 들키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저희의 집도 보니까 남편이 이미 명의를 본인 앞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제 동의도 없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여기에도 비밀이 있었어요. 서류를 조작한 거예요. 그쪽이 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인 것으로. 그래서 의료기록 증명서나 위임장 같은 것들을 조작해서 아무런 절차 없이 명의를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등기는 떼볼 생각도 못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절대로 저들의 행동을 그냥 넘어가선 안 돼요.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서류를 아무렇지 않게 조작하고 그런 범죄 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그 사람들 이제 제대로 처벌받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작정을 하고 둘이서 복수를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으로 가서 그 여자분이 모아놓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두 확인을 했어요. 그제서야 알 수 없었던 모든 정황들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딱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고, 정황들이 확실해지고 나서야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하게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발이라는 결심을 하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더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이건 저의 복수이기도 했지만 일상을 잃어버리고 망가져버린 그 여자분에 대한 복수이기도 했으니까요. 이 일을 통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남편의 의식불명 생쇼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한 그날부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어요. 병원에서 추하게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고 영문도 모르는 채로 경찰서에 연행된 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준비라도 해왔다는 듯이 온갖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 변명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면 정말 기가 차서 웃음밖에 안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피해자분께 있는 거다. 가해자분은 피해자분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다니까요, 경찰관님. 이 집착이라는 게요, 정말 사람 피 말리게 하는 거거든요. 저 여자가 집착만 하지 않았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다 저 살려고, 저희 부모님 지키려고 한 결정이에요. 정말이라니까요. 그걸 고스란히 듣고 있자니 너무 열이 받아서 마음 같아선 다 때려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 놈은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는 조금도 없이 책임을 제게 돌리며 자신은 그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방향을 선택하게 된 피해자라는 듯이 행동했죠. 하지만 법정에 섰을 때에는 조사를 받을 때 마구 떠들어대던 입에 지퍼가 채워졌어요. 이유는 단 하나, 제게 모든 진실을 알려준 그 여자분이 제 편에 서서 당당하게 증언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목조목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진실을 밝혔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했으며 자신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병원 직원들에게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넨 정황까지 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증언뿐 아니라 증거까지 준비를 해온 덕에 그녀가 법정에서 한 증언들은 신뢰 100%로 여겨질 수 있었죠. 재판장님은 모든 서류를 살펴본 후 이렇게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집 명의를 이전하고 금전을 통해 병원 직원들을 매수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이에 세 사람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재판장님. 판결이 이게 맞습니까? 저 사람들이 조작해서 증거를 제출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정작 진짜 피해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피고 왜 이렇게 혀가 깁니까? 이미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억울하면 항소를 하시던가요? 저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말 잘 듣는 착한 아들로 살아온 게 죄가 됩니까? 에?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와, 세상에. 마지막까지 저희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외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머님과 아버님까지 걸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서 헛웃음이 났어요. 대체 저런 찌질한 놈이 어디가 좋아서 반해서 결혼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후회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재판이 마무리되고 난 후 법정 밖에서 시부모님과 남편은 뒤늦게 다가와서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아가,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구나. 미안해, 여보.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정말. 원래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미안한데 저지르고 난 후에 미안하다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버스는 이미 떠나버렸거든. 그리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 저 여자분한테 먼저 가서 사과를 하지 그래? 진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여자분인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저였지만 제게 진실을 알려준 여자분이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모든 마음을 내준 것도 모자라 이놈 때문에 일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면을 생각했을 때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앞에 먼저 걸어가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남편이 무릎을 꿇자마자 손으로 얼굴을 확 올려붙인 다음 주저앉은 그의 몸뚱이를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야,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사과로 온 사람한테 이게 무슨... 사과? 야, 피해자가 받아줘야 그게 사과인 거야. 앞으로 인생 그렇게 벌레같이 살지 마,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이 사회악이라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딱 이 한마디만 남긴 채 옆에 다가온 저의 손을 꼭 잡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만 걸어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걸어왔을 때 그제서야 발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크게 내쉰 다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다 끝이네요. 그동안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빨리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앞으로 멋지게 살아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누구보다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요. 그래요. 몸은 괜찮아요? 유산된 거면 아직 제대로 낫지도 않았을 텐데. 네, 괜찮아요. 제 몸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부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많이 죄송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떠나갔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서류가 위조되어 남편 명의로 넘어갔던 집도 법적으로 다시 제 이름으로 되찾을 수 있었어요. 위자료도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었죠. 친정 부모님과는 결혼 이후 연락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불어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기대거나 그러지 않았고 멀리 이사를 와서 홀로 마음을 달래가며 지내고 있었어요. 솔직히 누군가가 제게 괜찮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괜찮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말할 거예요. 아직도 마음 쓰라리고 때론 왜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전 이 상처 또한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끌어안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것도 저의 인생이고 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오직 단 하나,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 가장 먼저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이제 더는 속지 않기 위해, 더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제 자신을 견고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저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그땐 다시 웃을 수 있고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분과도 아주 가끔씩 연락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녀도 저랑 같이 지금은 혼자서 마음을 달래가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었고 그녀도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줬어요. 앞으로 저희의 인생에는 꽃길만이 가득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